열섬 효과에 폭염에 그러니까 도시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시 안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사라지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속 가능 발전. 딱 용어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합쳐진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가장 앞에 있는 지속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 환경 수용 능력, 다시 말하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이것을 지속성을 가지고 균형 있게 조화롭게 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환경을 좀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 발전이란 말과 지속이란 말은 굉장히 상반된 것 같더라고요. 왜 지속 가능이지 발전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의 문명들이 발전돼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 그게 진정한 발전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나 다시 되돌아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이 지속 가능 발전 안에가 담지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 가능을 위해서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훼손하는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겁니다. 수자원들을 보존하고 또 개발하고 활용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린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한테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하천에는 우리가 물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일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말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고, 먼저 지속 가능이 전제가 된 채 그 다음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그들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는 가운데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숨이 막힙니다. 편집하시려면 좀 힘드시겠네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아닌가, 이 자원을.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개발 위주로 가버리니까, 미래까지 생각 안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는 미래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생태계와 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17개의 의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육상 생태계하고 해양 생태계가 또 하나의 의제, 2개의 의제가 있는데, 이것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CBD 인데 aichi 목표가 있어요. 2020년까지 이것을 해양 생태계든 육상 생태계든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육지 면적의 보호 지역을 17%를 2020년까지 각 나라마다 공고하고 있어요. 보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해양 면적은 최소 10% 정도, 그 국토의 1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을 이 CBD aichi 목표 안에 이제 이것을 좀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 면적이 작년 2017년 대비해가지고 11.5%. 그러니까 아직도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육상 생태계 면적이 17%를 도달해야 되는데, 전국도 대비해가지고 아직도 11.5%라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면적이잖아요. 그만큼 미래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올해 2020년까지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육상뿐만 아니라 해양도 마찬가지로 10%로 해야 되는데 해양 면적은 거의 관심 바뀌거든요. 이것이 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냐. 그것이 왜 생태계하고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냐. 이 보호 지역이라고 하는 면적을 최소 우리가 17%를 양보를 해서 적어도 그 공간을 남겨둬야 미래 세대까지도 그 공간에 대해서 누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물과 비생물이 어울려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환경 수용 능력을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목표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17%가 아니고. 영산강의 물자락을 따라서 이 물자락이 광주, 나주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목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목포에 가서 이 다도해 연안에 이제 서남해 안에 해안에 다르게 되는데 이 영산강의 비옥한 토양들이 이 평야를 낳게 되고 그다음에 오염시초라고 해서 바다의 그런 다양한 그런 물고기라든지 또 바다 생물들을 키워내는 것들 이게 두 개가 연관지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산강 하구원의 제방을 맡게 되면서 그 후로부터는 저희가 영산강에 살던 일종의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살던 그런 담수어들을 볼 수가 없게끔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유명했던 게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채소 종류였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중에는 그 중에 우리가 요즘은 만나기 힘들지만 보거 같은 게 있고 장어 같은 게 있어요. 보거나 장어들은 바닷물이 들어와야만이 자랄 수 있는 것들인데 더 이상 이걸 만날 수가 없는 곳이 나주가 돼버린 것들이고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태라고 해서 이 명태의 씨앗을 다 말릴 정도로 저희들이 과도한 남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명태 한 마리 25만 원,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다시 산란을 시켜가지고 다시 놓아주고 몇 센치 미만을 잡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사례들 이걸 봤을 때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 생태계와 또 해양의 생태계들이 같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를 통해서 종 다양성들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나 또 생태계가 안전한 사회를 이루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벌이 사라지면 그 후에 4년 안에 인간도 멸종한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했거든요. 벌이 사라지면 그만큼 4년 후에 인간이 멸종한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왜냐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비생물의 상호작용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물과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그 안에는 물질이 막 교환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도 교환이 되면서 서로 먹이사슬처럼 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멸종까지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한 종이 멸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무등산 조사를 하는데 희귀식물, 멸종위기종들. 근데 이 멸종이 왜 되냐 봤더니 이 멸종이 하는 것들은 약용식물로 이것이 몸에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물론 서식지가 파괴돼가지고도 멸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군부대 밑에 있던 백작약을 제가 모니터링 하려고 올라갔는데, 이번 올해. 파가버렸어요. 진짜 파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딱 파헤쳐져가지고 거기만 없어져서 엄청나게 안타까움이.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접하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것도 국립공원 안에, 그것도 정상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자연환경 보존 지구거든요. 보존 지구라고 해서 용도 지구상 최고로 인위적인 간섭을 할 수 없는
정말 그것만은 지켜야 되는 그 지구인데 거기에 있는 그 백작약을 캐가 버렸으니 우리가 정말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멸종 위기 식물이든 동물이든 좀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좀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좀 요즘 너무 느껴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고 있네요. 또 생물 다양성 보전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 공부 안 한 제가 말씀. 공부 안 한 제가. 일단 저는 그 바다 쪽에서 그게 확연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오징어 하면 동해 아니잖아요. 동해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어느 날 군산으로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에서 오징어가 잘 잡히니까 이 동해안에 있던 오징어 어선들이 전부 다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물길이 바뀐 거, 그다음에 오징어가 살기에 적당한 수온들이 이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물론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은 이게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들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바꿔버린 것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산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미꽃이었어요. 이 봄이면 할미꽃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할미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산성비의 영향으로 할미꽃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인간들의 이제 CO2가 특히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CO2가 미치는 이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각의 변화와 못지않게 생태계의 변화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환경 변화의 지표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예를 들면 개구리 같은 경우는 피부로 호흡을 하잖아요. 네. 숨을 쉬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물이 없으면 그 공간이 없어지면 피부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이것이 환경의 지표가 되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강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열섬 효과에 폭염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도시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시 안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개구리들이 사실은 지표인데 그 지표종이 없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아인슈타인 말씀처럼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도 살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된 건데 그것에 연계된 것이 이게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그물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올해 변산 바람꽃이 제가 2월 20일이면 그게 일주일간 피거든요. 근데 올해는 언제 핀 줄 아세요? 2월 6일날 핀 거예요. 2주 앞당겨서 핀 거예요. 이게 기후가 엄청 올랐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딱 와닿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결국은 개구리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인간의 멸종까지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많은 것이 습지.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도시 안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담는다? 결국은 그것이 폭염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그것이 기후변화를 잡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변화가 막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물들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습지라는 것이 도시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게 이 광주의 습도라든지 우리들이 숨쉬는 산소를 훨씬 더 맑고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일종의 산소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생태계의 어찌 보면 씨앗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600년 된 연못을 발굴했는데 그 연못 아래에 들어있던 연꽃의 씨앗이 발화를 한 겁니다. 600년 만에. 이건 뭐냐면은 이 습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의 저장 능력들, 생태계 씨앗들의 저장 능력들이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고, 또 하나 영산강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그 습지 안에 파묻혀 있다가 어느 날 발굴되면 바로 신창동 유적 같은 그런 유적이 나오듯이 장록 습지도 인간의 삶을 기록하는 그런 타임캡슐 같은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장록 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우리는 강주천 이런 데가 복개 하천이 돼가지고 많이 냄새가 많이 나요. 하천을 거의 죽은 하천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일본에서는 그 물을 도시 안에 품게 하기 위해서 습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집집마다 그 침투 마우스, 이게 침투 입이라고 하는 것을 빗물을 받아다가 그 끝에 이렇게 통을 하나씩 넣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해서 그것이 지하수위를 높이고, 지하수가 높으니까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수질 정화가 되면서 하천에 유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하천 수위 양쪽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직강하천으로 콘크리트 옛날부터 다 쳤잖아요. 거기는 다 식생 매트로 해서 다 이렇게 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관이 바뀐 거예요. 하천을 살려놓으니까.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 앞에 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놀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 땡겨놓고 하천에 가서 같이 잡아서 거기 와서 놀다 가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 우리 용천수라고 하는 거, 샘물, 약수터 다 사라졌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겠어요? 도시 안에 물을 순환하지 않고 다 빼버리다 보니까. 가령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습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경양방죽이 있었고, 경양방죽을 따라서 조그마한 그런 방죽들이 막 있었는데, 경양호를 매립하고 나서 그런 방죽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광주 시내를 관통하던 그 개천들, 용봉천이니 하는 그 개천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또 복개돼버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기 광주에는 거의 물이 없는 도시입니다. 실제 그냥 빛만 있지 물이 없어요. 빛과 물은 상생의 관계들인데, 근데 이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이 습지가 머금고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 글로 흐르고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이 습지대에서 키워내는 다양한 생물들, 미생물들이 또 뭐냐면 인간하고 같이 조응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켠으로 봤을 때는 광주호에 있는 호수생태원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인위적인 그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인간이 좀 간섭을 해가지고 공원화를 시켰다면,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아까 그렇죠, 김 박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서 생태계 중요성도 다시 일깨우고 깨닫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옛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생태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지혜롭게 활용했는지 이것들까지 배워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습지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강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발빠르게 자연환경 쪽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습지 전략도 세우고 생물 다양성 전략도 세워서 세계의 흐름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첨부하자면 사실 무등산이 광주 시민의 산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광주의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생태계 습지나 갯벌을 생태계 자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역할에도 굉장히 중요한 양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푸른 숲, 푸른 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여추에 해당된다. 여추에 해당된다라고 축이에요, 그러게 축. 그러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생태 감수성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감수성 어렵네요.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강인한 그 모습들, 그 질경이를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그 이름을 명명을 질경이라고 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들이 바로 생태 감수성이다. 이를테면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예전에 그 고성에서 큰 물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 안타까워서 그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나무들이 불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무 잎들은 다 없는 채 가지들만 남았는데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게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저 나무가 광합성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이런 감수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 더 얘기하자면 이 양반이 길 가다가 애기 똥풀을 봤는데 애기 똥풀이 자기 보고 뭐냐면 저런 것들이 애기 똥풀의 이름도 모르면서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쓰더라고. 이런 게 뭐냐면 애기 똥풀이 오히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흉보는 얘기를 하는데 즉 생태 감수성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응이고 이 조응에 대해서 뭐랄까 자연을 경외하고 또 함께 동반자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감각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 중에 안도현 시인의 간격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태학 쪽에서는 그것을 크라운 샤이니스라 그래요. 크라운 샤이니스. 그러니까 크라운이 왕관이라잖아요. 하늘 왕관. 그다음에 샤이니스는 부끄러움이거든요. 그게 생태학 용어인데 이게 붙여가지고 하늘에 이게 아주 건강한 숲에서 아주 큰 나무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잎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서 봤을 때 그 숲 안에서 위로 봤을 때 그런 건강한 숲은 하층 식생이 발달되지 않거든요. 큰 나무들만 있기 때문에. 그럼 하늘을 덮고 있는 올려다 봤을 때 사이사이로 틈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 끝에서는 요 나무만큼 이렇게 있는 것을 크라운 샤이니스. 이게 하늘을 덮고 있는데 서로의 배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해석을 하면 왜 그렇게 하냐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햇빛을 그것을 서로 경쟁하는데 스며들게 해서 그 땅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충해가 서로 옮기지 않도록 가지와 가지 끝을 틈을 주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되니까 병충해가 서로 옮기잖아요. 우리 막 한참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병충해지만 자연의 안에서는 하나의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서로 배려하는 것. 이게 이제 생태학 용어는 크라운 샤이니스라는데 그걸 보고 아마 안도현 시인은 간격이라고 하는 걸로 시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 봤을 때 왜 그러는지 여기는 시인이라 보니까 시적인 표현을 했지만 또 요 생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를.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충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리두기 하듯이 인간이나 자연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것은.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보면서 생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러면 우리가 훼손을 하거나 어디 가서 습지가 사라지거나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인간을 이해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물애라고 표현을 해요. 생태학 용어에서는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 용어를 그렇게 갖다가 이제 쓰긴 한데 우리가 생태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좀
사라져가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좀 사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생태 감수성을 도시 안에서 기르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혹시나 실천할 수 있는.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저희 아파트,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이제 조경수로 심어놓은 동백나무를 보면서 이게 겨울에도 정말 꽃을 피우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백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아래에서 잎 2개의 이 새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불현듯이 이렇게 지금처럼 5월, 6월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초 작업을 다 하잖아요. 제초 작업하면 저 아저씨들 눈에는 풀로 보이지 저게 뭐냐면 새싹으로, 동백의 새싹으로 안 보일 거다. 그래서 몰래 전전긍긍 하다가 몰래 그걸 모종삽으로 떠가지고 집으로 옮겨서 화분에다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됐는데 지금 한 60cm 정도로 자랐나? 이 정도로 키우고 그래요? 있어요. 그렇게 잘 커요? 예.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뭐냐면 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도시 안에도 저렇게 견뎌내고 생명을 싹 틔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외감 같은 거, 이것들을 느껴보는 것들이죠. 즉 하나하나 사물에 눈을 맞추고 그 사물에 깊이 있는 관심을 주고 그런 다음에 궁금해지면 그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들이 왜 이름을 짓게 됐는지 이것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애착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들이죠. 누군가는 또 김명인 시인은 동백꽃이 떨어지니까 그 19절로 뭘로 표현했냐면 저 선명한 각혈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적이지만 굉장히 그죠, 인간하고 같이 맞대어서 표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 안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찰자적 입장에서 생명체를 대하는 방식들을 배워야 된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좀 집중해 보는 것들. 이게 처음에 쉽지 않지만은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들을 유보해야 된다. 누군가는 눈을 차라리 끄라고 얘기합니다. 감는 게 아니라 끄라. 눈을 끄라고. 눈으로 모든 사물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알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그 삼나무 숲에 일수원지 거기에 그 편백나무 숲이었던가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청진기 들이댔을 때 맞아요. 저같이 생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뭔 청진기를 들이대지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청진기를 들이대고 얘들이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나무가 충격이었어, 충격. 저한테는 저도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근데 저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로 인해서 그냥 모든 사물을 판단해 버리는데 눈을 감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감촉도 느껴지고 그들의 맛도 느껴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관심을 갖는 거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해 버리는 그런 시각이 전도하는 현상들을 좀 없애보면 훨씬 더 생태적 감수성들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런 보호 지역들을 좀 많이 남겨놔서 지금 당장 개발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잘 지켜내는 것이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용어를 좀 어렵게 하면 우리가 지금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소비를 많이 가지고 측량한 거예요. 그걸 측정해서 만든 것이 생태 발자국이고 이게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생태 손자국이 있어요. 손으로 어루만져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
그것을 생태 손자국이라 해요. 우리는 그러면 예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지로 환산해가지고 생태 발자국을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태 손자국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전등을 끈다든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로 음식물을 육식을 줄인다든가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더라도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을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산한 것을 생태 손자국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용어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전환하는 생태 발자국의 지표였다면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태 손자국으로 이 용어를 바꿔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생태 감수성하고 연결해 갖고 교육으로 이것을 바꿔내는 거. 뭐 시인이 말하는 그런 느낌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되어 있다면 다음에 커서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또 아이들이 됐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를 안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차를 갖고 와서 좀 그러긴 하지만 생태 건강이라는 게 대체 뭐고 또 왜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 관광을 너무 산업적으로 소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관광을 주도하고 국가가 관광을 주도함으로써 사업체의 수익을 위한 관광을 해왔기 때문에 관광이 마치 지역의 그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해왔던 게 오히려 모순이거든요. 근원적으로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관광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이나 타국의 그런 그 빛을 보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 관광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대량 관광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어느 것을 소비하고 와버리는 그럼으로써 지역에는 오히려 쓰레기만 남기고 오는 이런 것들이 마치 관광인 것처럼 됐기 때문에 생태와 관광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생태 관광의 출발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영국에서 새를 탐조하는 그런 여행들이 굉장히 그 생태 관광의 시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동방의 성자들이 별을 보고서 갔던 것들, 별을 따라서 가는 것도 생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관광의 시초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원주에 사는 14살 먹은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라고 하긴 중학생 또래 여성이 있었는데 김금원인데, 김금원이라는 이 여성이 아버지가 자꾸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나 시집 안 간다. 뭐 하기 전에 안 가냐면 내가 세상 구경하기 전에 절대 안 간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우기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이 친구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금원의 말을 들어주는데 대신에 남장을 하고 김금원이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천의 의림지를 둘러보고 단양팔경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금강산까지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시집을 가고 그런 다음에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런 여행들, 그러니까 산천을 유람하는 여행들이 실제 유람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스스로 서술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들, 이게 사실 관광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관광이 마치 이전의 관광, 그 자연 발생적인 관광들을 전복한 것처럼 됐는데, 이제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관광, 대량 관광이 아니고 기업이 진행하는 관광이 아니라 현지의 자연을 잘 아는 사람들, 현지의 자연들을 지켜왔던 사람들,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도하고 거기에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런 보호 운동과 그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와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의 관찰기들을 기록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중한 자원들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표하고 돌아오는 게 바로 생태관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관광이 나오니까 전공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뭐 덧붙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질문 있어요, 질문. 예, 말씀하세요. 질문해도 돼요? 예. 근데 저도 생태관광이라는 단어는 정말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생태관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태관광이 들어오지가 않았죠. 외국에서 오히려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80년대 후반쯤에나 들어왔고,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농촌 관광하고 전맥하다 보니까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실제 생태관광을 제대로 전공하고 제대로 현장에 상목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관광 왜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요. 돈이 안 돈이 되구나. 안 되니까. 솔직히 경제성이 떨어지구나.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광을 아까 생각했던 기업의 자본 논리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자본으로 관광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하는 게 관광 기피 현상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와봤자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다음에 그 물가들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게다가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관광의 기피 현상,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반대의 기제가 바로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생태관광은 현지민들을 가장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의 방식들을 따라야 됩니다. 현지의 방식들. 그들이 이를테면 신안에 있는 우이도라는 섬의 산태라고 하는 모래사막 언덕 있잖아요. 모래 언덕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그런 뭐랄까 지질학자라든지 뭐 조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손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지 주민들은 이곳에다 우리가 소를 방목하고 염소를 방목해 가지고 이들과 더불어서 모래 언덕이 같이 성장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저 모래 언덕에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방식들이 지속돼야 된다. 하지만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대지 않아야 된다. 자연은 그대로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산태가 점점 더 그 풀들이 자라면서 산태의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현지민들이 살아왔던 지혜와 그들이 그들의 전승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따라가고 배워가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을 표하는 것들, 이런 관광의 형태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대량으로 가지는 않은데 소규모로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지구가 아프다는 걸 제대로 느끼고, 그 아픈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탄소 발자국도 안 남기고, 가급적 비행기 덜 타고 자동차 덜 타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탄소 저감 장치가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고민이 요즘 들어와서 저는 이제 생태 쪽으로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관광을 요즘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생태 관광이 과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것도 무시를 못 하는데, 외국은 대부분 사례를 보면 이 경제성을 굉장히 비싸게 치르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그리고 당연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것도 없네 이렇게 느끼면서 다음부터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생태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생태 관광을 대중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좀 저희가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생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오피니언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제 경험상 여기 사례를 뺐는데 영산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생태 관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 마을이 명품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한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거의 2004년에 거기에 마을 한 분이 흑산도의 약사이신 분께서 이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되는 석곡을 캐오면 푸대당, 키로당 500원씩 주고 그것을 채취해 간 것을 판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영산도의 마을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막 그 석곡을 다 그게 절벽에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캐다가 2004년에 마을 주민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캐다 절벽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때 마을 이장님이 다 못타놓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석곡을 일부 반출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마을마다 있는 마당에다가 그 화분처럼 석곡 이만큼 그 방석처럼 생겼거든요. 그것을 다 마당에 있는 그 석곡을 개인이 갖고 있는 석곡을 기증을 받아서 마을 앞에 있는 선착장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복원을 했거든요. 복원하면 또 복원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국립공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다도해상 국립공원에다가.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하면서 마을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그것을 하다 보니 명품마을로 지정이 됐고 현재도 지금은 탐방예약제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60명에 해당되는 예약 숙소만 그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이 된가 동시에 숙소를 잡을 수 있으면서 먹거리는 딱 한 집만 식당을 해요. 그것도 주말에는 그 젊은 50대인데 그분이 애들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주말에 가버려. 그러니까 예약제야. 완전히.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 그러니까 배가 없어요. 선착장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했냐면 마을 이장님 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 배로 선착장까지 나가서 흑산도에 도착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영산도에 가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해산물로만 밥을 먹어야 되고 숙소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영산도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고 멸종위기종 복원한 것도 보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이분들한테 그렇게 지역 주민이 자립해서 우리 마을에서 난 걸로 숙박도 그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해서 재우면서 근데 주말에 예를 들면 갑자기 손님이 온다. 그 식당 주인은 목포에 가버렸다. 그러면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나이가 다 70대, 80대 되더라고요. 그 도마를 막 해갖고 막 하면서 마을에 하나의 행사가 되듯이 해서 식당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식당 손님으로 갔지만 거기 온 사람들이 또 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해준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부엌에 같이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돈도 벌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통도 되면서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영산도의 이런 사례가 정말 제대로 된 생태관광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영산도에 가봅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생태관광의 가장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까. 그게 답입니다. 지역민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줘야 되고 생활의 리듬들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보존해 주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 되게끔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그러게 하는 게 바로 생태관광의 원칙이어야 된다.